안녕하십니까. 제5장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있는 정보 전달과 이해 중에서 두 사진을 보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정보 전달 측면에서 설명 한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왼쪽 그림은 필름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로서 SD 메모리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디지털 카메라는 JPG나 역탈로 만들어져서 파일로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날로그는 먼저 필름을 현상을 해서 사진을 보는 그런 의미의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정보 전달에서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로 하는 것이 있고, 아주 정적인 거에 의미를 두려고 하면은 아날로그 사진기가 필요하겠죠. 우리 가정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사진첩들이 있었는데 그 사진첩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죠. 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아날로그의 사진을 현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독자에게 제공해서 이해를 돕는 글 쓰기의 방식을 의미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카메라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독자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 글쓰기 방식이 하나라고 들 수 있겠죠. 우리는 설명을 통해서 사물이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자를 고려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나 난이도를 달리해야 되는데, 기계 조작 과정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나 원인 등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설이하면 우리나라는 설명서가 거의 대부분 글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외국에는 그림으로 많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한글이라는 것이 아주 우수한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인이 많기 때문에. 자,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설명 방식은 제품을 사용 설명서와 같이 쉽게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잘못 만들면은 오작동이라든지 아주 위험한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설명의 글쓰기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지정과 정의, 비교와 대조, 분수, 분류, 예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것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의하고, A와 B를 비교와 대조해서 분석, 그리고 분류, 예시해서 이렇게 설명에 글을 쓰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의 글쓰기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 많이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시하다.
지시하다는 것은 지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의 사실을 간단하게 가리키거나 밝히는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도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혹은 펌킨족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같은 질문에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고 답하거나 펌핑족은 펌을 즐기는 종족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에 대한 의미의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글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줄임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 혹은 저것 아니면 저 사람이 무엇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물음에 간단하게 대답하는 방법이 이 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민자의 갈모삼방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공부를 시작한 뒤에야 내 무지함이 부끄러워졌다. 갈모삼방이란 전통 한옥의 추녀에서부터 부채살처럼 퍼지는 선자석가래 아래에 대는 삼각형 모양의 부채를 일컫는다. 팔짝지붕은 학이 날개를 편 것처럼 양처막 끝이 휘어져 올라가 멋들어진 중지 곡선을 형성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적당히 구부러진 제목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처마돌이 밑에서 인위적으로 석가래를 받쳐주는 받침재가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갈모삼방이다. 도리와 추녀 사이에 끼어 있어 쉬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갈모삼방이 없으면 한옥 지붕 고유의 날렵한 맛을 내기 어렵다. 자, 최민재의 갈모삼방에 대해서 봤습니다. 갈모삼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한옥의 추녀에서부터 부채살처럼 선자래까지 아래로 삼각형 모양의 부채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 지정하는 문학 작품 안에는 사용된 예가 있는데, 작자는 갈모삼방이라는 어떠한 삼각형 모양의 부채를 이끌는다고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의문과 궁금증을 가볍게 해명해 줄 수도 있죠. 이 글에서 지정은 무엇이다, 누구다 같은 간단한 방식의 걸 넘어 대상을 세세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모삼방이라는 개념을 글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이겠죠.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정의라는 의미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지정의 방식이 대상의 윤곽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는 전달하고자 하는 용어나 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 규정하는 설명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는 대상의 본질적인 의미나 특성을 A는 B이다 라는 등식을 많이 쓰고 있죠. 가령 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비의향적인 정의와 정의향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물은 액체이다. 그러면 물은 액체이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액체다 보다는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무색, 무치, 무의의 액체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물이라는 개념을 더 전달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물은 종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무색, 무치, 무의는 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는 유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액체이다. 어떤 액체이냐?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무색, 무치, 무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은 액체이다 라는 풀이는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겠죠. 밑줄 친 부분이 명확한 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물은 얼음과 같은 고체, 수증기와 같은 기체, 생수와 같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을 어떤 수식어를 써줌으로써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라는 것보다 명확한 차이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 물은 빗물, 눈, 휘발유, 가스, 주스, 기름, 알코올, 식용유, 식염수, 식초, 소금물, 간장 등의 액체와 구별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이들 액체들의 종류들은 그 성분과 특성이 각각 다르죠. 가령 빗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기물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물 하나도 다른 종과의 차이점을 제시해 줘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종과 차이점을 종차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이라는 의미의 개념에서는 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먹을 수 있는 물,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빗물을, 그 다음 수돗물, 흙탕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종자의 차이점을 종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을 친 부분처럼 물도 종차가 더해지면 물만의 고유의 의미로 살아나기 때문이죠. 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보다 큰 개념으로 이끌어서 상위 개념, 유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개념이라는 것은 종개념보다도 상위 개념이고 종개념은 유개념보다 하위 개념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개념은 그 종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정의는 개념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소상하게 풀어내면서 자신의 글을 전개 방향으로 맞춰야 해야 되겠죠. 언어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의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즉, 이 문장에서 인간을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대하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이끌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위대하는 말은 기준에 따라서 의미가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되겠죠. 따라서 종차를 명확하게 바뀔 수 없는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하는 것을 어떤 비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정의는 특정 용이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뜻풀이로서 개념이나 용도를 알려주는 설명 방법을 의미하고 있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또한 정의는 사회의 공통된 규범을 정해주고 어떤 대상을 선별하여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의 방향에 맞추어 정의해야 할 그런 전개가 가장 쉽게 될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절차들이 결국은 이 개요에 의해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데 글의 방향에 맞춰서 정의해야 글의 전개가 쉬워진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정의 시 주의할 점은 첫 번째는 구체적인 어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정의항의 범주에 정확히 해야 되겠죠. 정의항과 비의항을 대등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의항이 매우 모호하거나 비유적인 말로 표현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의시 주의점은 1에서 5가지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시입니다. 자,
선별한 학문, 덕행, 경험, 나이 등이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다.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다. 이 내용에서 선생님이란 학생이 아닌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아니겠죠? 그리고 아가씨란 S라인의 여자이고 아주머니는 D라인의 여자이다. 이것도 아니겠죠? 선별한 좋고도 두터운 존재이다. 맞을 수도 있겠죠? 친구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선별하는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성폭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시고요. 선별한, 친구란, 사랑이란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해서 내려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잘못된 정의를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비교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확장된 정의라는 것은 보통은 사전적 정의를 사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독창적인 것보다는 확장된 정의를 의미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확장된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를 좀 더 세분하고 강의의 정의의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육수기의 확장된 정의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거냐면 정유석이라는 것은 동굴 천장을 중심으로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수들이 엉겨될 돌을 의미하고 있죠. 확장된 정의는 정유성의 모양은 석회암 동굴 천장으로 중심으로 생긴 가늘고 긴 형태의 석회석이 일반적인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양은 동굴 천장을 중심으로 지하수에 녹아있던 지하수들이 긴 고드름 모양으로 연결되면서 생기게 된다. 이외에 젖꼭지와 빨대 모양의 정유석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유석 하면은 여러분들 정유석 동굴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유석 동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거를 확장된 정의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유석 한번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정유석 천장에 매달린 정유석이라고 하죠. 정유석의 성분은 정유석의 모양과 정유석의 색깔 등 정유석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정유석의 기본적인 개념에 정유석은 모양으로 범위를 확장된 정의를 가지고 있죠. 확장된 정의는 무엇이 무엇이라는 언어적인 확장을 통해 보다 개념을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았던 이 정유석 사진은 여러분들이 모양의 범위로 확장된 정의라고 둘 수 있겠죠. 이처럼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의에서 벗어나 대상을 세분화하고 의미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정유석 개념을 보듯이 여러분들도 확장된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글을 연습하시면 글쓰기가 월등히 나을 것입니다. 자, 비교와 대조의 의미입니다. 비교와 대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 대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나 대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 견줄만한 대상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냄으로써 의미를 선명하게 밝혀주는 비교와 대조의 의미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무엇이 닮았고 무엇이 다른가를 통해서 사물의 본성이나 특성을 밝혀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방식은 두 방식을 서로 견주함으로써 양쪽 모두 특성을 잘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의 두 대상은 하성과 건성처럼 동일한 범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범주라면 다른 의미가 둘 수가 있겠죠. 하성과 온성처럼 범주가 다른 대상을 두고 둘 사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교 대상이란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가령 넷북과 태블릿 PC, 여러분들 넷북 아시죠? 태블릿 PC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컴퓨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 대상은 정의로만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북과 태블릿 P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북과 태블릿 PC를 구분하는 것은 쉬울까? 이들은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어서 잘 아는 것 같은데도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운 것처럼 같은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령 넷북과 태블릿 PC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컴퓨터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두 대상은 정의만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그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넷북부터 알아보자. 넷북은 인터넷과 노트북의 합성어로서 간단한 인터넷,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용 컴퓨터이다. 기본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기본적인 OS와 저사양 램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어 게임과 같은 고사양을 요구하는 작업은 할 수 없다. 대신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다. 반면 태블릿 PC는 터치스크린을 주입력 장치로 하는 납작하고 평평한 개인용 컴퓨터이다. 다용도이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고사양 작업도 가능하며 얇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다. 대표적인 제품이 아이패드이다. 이 둘을 구별해주는 주된 특징은 주입력 장치로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입력이 이루어지는 태블릿 PC에 반해 넷북은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를 이용한다. 지하철에서 아이패드와 넷북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넷북은 곤란한데 이것만으로도 태블릿 PC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입력 속도에 있어서는 넷북이 태블릿 PC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 카페에서 넷북으로 문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어도 태블릿 PC로 문서 작업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넷북과 태블릿 PC는 휴대하기가 편리하며 데스크탑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격대도 데스크탑에 비해 저렴해 사용자가 구입하는 데 부담이 적다. 요즘에는 마우스와 키보드가 탑재되어 출시되는 태블릿 PC도 있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도 넷북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은 구매 충동을 느끼게 마련이다. IT 계열의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태블릿 PC와 넷북의 경계는 메인프레임 PC와 데스크탑과 같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자, 넷북과 태블릿 PC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들어봤습니다. 이 예문은 넷북과 태블릿 PC가 휴대하는 기능 면에서는 비슷해도 사양이라든지 주 입력이라든지 게임 기능, 유무, 성능, 가격 등이 여러 조건들이 차이가 있음을 줌으로써 양쪽 모두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넷북과 태블릿의 비교와 대조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구성 성분을 세세하게 나눈다. 자, 즉 분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물이나 개념의 구성 성분을 세세하게 나누어 이해하려면 설명 방법이 이랑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분석을 의미하게 되시겠죠. 분석은 자연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명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결과나 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분석을 사용하고 있죠. 분석에는 대상적 분석과 자연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분석하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문학적인 의미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에는 대상적 분석, 자경적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